상담이 잡혔다면 우리처럼 춤을 춰봐. 신나게 추는 거야. 비벼대고 흔들어대고. 아이 좋아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모두 좋아. 너도 나도 추는 거야. 리듬 속에 몸을 실어. 시원하게 클로징 되었다면 나와 함께 춤을 춰. 어린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신나게 춤을 춰. 아침 미팅 하루의 즐거움. 또또사랑 식구 여러분, 5월 25일 미르큐 방송 안내드립니다. 교육솔루션 시간에는 초등 5학년 교육과정과 학습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중 5학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교육과정과 국어학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고학년 자녀가 없어 상담에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오늘 이 시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점프 시간에는 성과를 높이는 상담의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상담을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팩트체크 후 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스킬과 고객의 심리까지 알아볼 텐데요. 학습 후에는 고객의 심리까지 생각하는 클로징 비법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래소통 1번지는 3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북클럽 매니아 관련 소식입니다. 5월 오픈된 북클럽 매니아로부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또 6월에는 어떤 기분 좋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사와 고객 만족센터로 자주 문의되는 불량 북패드의 교환과 북패드 AS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고객이 문의하시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가정의 달 감사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많은 식구분들이 감사 영상과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고 응원과 격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화상방송 설문이 있는 날입니다. 식구분들이 PC, 패드, 핸드폰으로 방송 당일 9시부터 지난 방송 보기에서 방송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꼭꼭 챙겨봐 주시고 오늘 설문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미래큐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초등학교에서 고학년으로 불리는 5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학원 다녀오면 저녁 늦게 들어온다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의 불안감에 학원은 점점 늘어나고 아이들은 지쳐갑니다.
부모님들이 불안한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초등 시기에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내 아이는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어떤 사교육이 적절한지 잘 모르는 상태로는 주변의 말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의 성공적인 인생 설계를 위해서 이제 부모님도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5학년의 과목별 교육과정 내용과 학습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학년만 되어도 학급 규칙만 잘 세워놓으면 아침 활동, 점심시간, 1인 이력할 등 교사의 도움 없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발달 속도가 빠른 아이들은 2차 성징이 시작되기도 하고 부쩍 어른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의사소통도 잘 되고 자율성이 증가하지만 한편으로는 친구들 사이에서 무리를 짓거나 반항적인 태도 때문에 학생 간 또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제는 저학년 때처럼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학습하거나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도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원에 다닌다면 왜 이 학원을 다녀야 하는지, 왜 배워야 하는지를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힘들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졌다는 뜻이지요. 이제는 아이를 한 명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의견이 다를 때에는 아이가 부모에게 반항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학습이 되었든 생활이 되었든 말이죠. 또 학습량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져놓았던 학습 습관을 바탕으로 꾸준히 학습 내용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학년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학년이 되면 수업 시간이 부쩍 늘어나게 됩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일주일에 하루만 빼고 매일 6시간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5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 늘어난 수업 시간을 힘들어하여 5, 6교시에 꾸벅꾸벅 조는 아이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 중 5학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역사학습이 처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교과는 일반 사회, 지리, 경제, 정치, 문화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데 5학년 2학기 때 선사시대를 시작으로 6.25 전까지 학습하게 되고 6학년 1학기에 정치를 배우며 현대사를 학습하게 됩니다. 5학년 2학기와 6학년 1학기에 걸쳐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실과 과목의 도입입니다. 실과는 실용과학의 줄임말로 다양한 실습과 노작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교과입니다. 특히 실과 시간 중 17시간은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 교육을 받게 됩니다. 놀이 중심의 알고리즘을 체험하고 교육용 도구를 활용해 프로그래밍을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려면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한 학기 온책 읽기 같은 독서 교육이 강화되었고 연간 17시간 이상의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한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생의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비만평가, 심폐능력평가, 순발력, 민첩성 등을 평가하고 이 결과는 나익세에 입력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5학년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각 과목별 학습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는 주당 6시간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아마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국어의 첫 단어는 독서 교육의 강화를 보여주듯이
독서 단원이 나오게 됩니다. 독서 단원에서는 스스로 책을 선정하고 책을 읽고 책 내용을 간추리고 생각을 나누는 활동으로 전개됩니다. 특히 독후 활동에서 독서 토의, 토론하는 활동과 책을 읽을 때 질문하거나 비판하며 읽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4학년까지 활동보다는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학년 정도면 동화책을 벗어나 줄글책을 술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웅진 전집 중에 이야기 책방은 동화로 익히는 단계별 통합 교과 읽기 프로그램으로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사회문화 전반의 현상을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생각하는 능력과 학습 실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림책과 줄글책의 중간 정도 되는 글밥으로 아직 줄글책을 읽기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독서의 흐름을 늘려주기에도 적합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감하며 대화하기, 경험을 떠올리며 작품 감상하기, 토의 토론하기, 발표 내용 정리하여 발표하기, 기획문 쓰기, 설명 방법 알고 설명하는 글쓰기, 적절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쓰기, 글의 종류에 따른 읽기 방법 알기, 낱말의 짜임 알기, 문장 성분과 호응 관계 이해하기, 비유적 표현 활용하기, 이야기나 극으로 표현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학습하기 위한 몇 가지 국어 학습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의 토론에 익숙해지는 연습하기입니다. 5학년이 되면 토의 토론 학습을 하게 됩니다. 토의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의와 토론은 목적이 다른데 토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목적이고 토론은 찬반 토론처럼 서로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쳐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5학년이 되어서야 교과서에 제시된 주제로 토의 또는 토론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발달 단계상 5학년 정도는 되어야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이전까지 토의 토론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별 또는 학급별로 진행되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이를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가족 토론을 해보세요. 가족이 모두 모여 활발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대화의 규칙이나 논리를 부드럽게 허용할 수 있는 부모님은 훌륭한 연습 상대일 뿐 아니라 부모님이 펼치는 논리를 아이들이 모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제를 선정할 때 딱딱하지 않고 찬반이 확실한 주제들로 토론을 시도해 본다면 분명 흥미진진한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규칙은 융통적으로 적용하되 주장에 대한 근거는 미리 찾아보거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허점을 부모님들께서 반론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논리적인 사고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주제로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가? 초등학생이 화장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인간을 위한 동물 실험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길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와 같은 것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어 교과서에 실린 작품 찾아 읽기입니다. 국어 교과서에는 작품들의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를 발췌하여 싣고 있습니다. 정해진 수업 시간과 지면 문제상 문학 작품의 전체를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유 시간을 활용해서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미리 읽어본다면 작품 전체를 이해하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미리 읽어보고 실제 수업 시간에 작품을 접하게 되면 익숙하기도 하고 내용을 알고 있으니 수업을 따라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교과서에 실린 작품의 목록은 교과서의 맨 뒤에 따로 정리되어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어휘력 키우기입니다. 어휘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독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 어휘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책 읽기는 어딘가 막연해 보입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어휘력을 키우는 방법은 국어사전 찾기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안내문을 읽다가, 모르는 낱말을 보게 되면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합니다. 이미 3, 4학년에서 국어사전 찾기를 학습했기 때문에 아이가 쉽게 볼 수 있는 거실 책장에 두고 모르는 낱말이 생길 때마다 찾아보게 합니다. 혹 모르는 낱말이 너무 많을 경우에 하루에 하나라도 찾아보며 의미를 파악하게 한다면 어휘력을 늘리는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오는 가정통신문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 대상의 가정통신문은 안내, 설문, 정보 등으로 채워져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가 어려울 만한 낱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가정통신문을 아이가 먼저 읽어보고 무슨 내용인지 부모님께 정리해서 말로 전달하도록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어려운 낱말을 알고 있는지 파악할 수도 있고 모르는 낱말을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한자 학습입니다. 이미 저학년 때 꾸준히 한자를 학습한 아이들은 5학년 정도면 조금 어려운 낱말도 학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한자를 학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쉬운 글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꾸준히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자에 익숙해진 후에는 아는 낱말도 어떤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생각해보고 실제로 내가 생각한 한자어가 맞는지 확인하는 퀴즈를 부모님과 풀어보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넷째, 글쓰기 연습하기입니다. 국어 학습에 있어서 많이 읽는 것만큼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 중에서 아이들이 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일기쓰기입니다. 하지만 가서 일기 써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미간이 좁혀지는 아이들을 보자면 일기가 정말로 아이를 위한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매일의 글쓰기,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것도 부모님과 단계별로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글쓰기 주제 잡기입니다. 하루가 다 지나고 뭘 쓰지? 하면 아마도 생각나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왔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재미있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곧장 글쓰기 주제로 건네보세요. 양치를 하다가 하필 재채기가 나서 화장실 거울이 온통 거품이 된 일, 아빠 방귀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란 일,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며 깔깔댔던 일, 처음으로 볼링을 치러 갔던 일, 이런 재미난 일이 일어난 순간 정말 재밌겠다, 이거 일기로 쓰면 어때?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아이가 글을 쓰려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대략 읊어주면 아이가 글을 쓸 때에도 부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각과 느낌을 꼭 붙여보도록 연습합니다. 이때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라고 표현하기보다 어떤 점이 인상 깊었는지 생각해보고 그때의 감정을 나타내는 낱말을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거울에 튄 거품이 마치 솜사탕 같았다 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9살 마음사전, 느낌사전, 함께사전 시리즈를 살펴보면 아이들의 감정이나 마음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사례와 함께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이 책을 가까이에 두고 일기를 쓰거나 독서 감상문 같은 느낌을 쓸 때 활용하면 풍부한 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일기를 밤에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졸려서 쉬고 싶은데 일기 쓰고 자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학교 다녀와서 오후에 기분이 좋을 때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의 재미있는 일들을 떠올리고 글을 쓰도록 합니다. 정해진 분량을 마치고 나면 맛있는 간식을 주는 등 즉각적인 보상을 주면서 매일의 글쓰기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뭘까? 채소로 만든 반찬이 뭔지 헷갈려요. 채소로 만든 음식을 찾아봐. 안녕하세요. 성과를 2배로 더블 세일즈 조한성입니다. 오늘은 고객에게 계약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성사율을 높일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의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성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첫 상담 때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약속을 따로 잡고 만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첫 상담 이후에 두 번째 만남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을 가정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이스 브레이킹을 꼭 해야 합니다. 첫 상담 때 이미 서로 이야기를 나눴으니 오늘은 계약을 위한 본론을 바로 이야기하고 사인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스 브레이킹을 왜 한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고객이 하던 일과 생각을 멈추게 하고 나와의 상담에 집중하도록 환기를 시킨다고 했었죠. 그래야 무대가 만들어지고 나의 춤이 공연이 된다고 한 것처럼 두 번째 만남에서도 절대로 건너뛰지 않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팩트 리뷰입니다. 지난번 상담 때 이야기 나눴던 내용들을 토대로 오늘의 제안이 제대로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을 하면서 시작하는 건데요. 지난 상담의 사실 확인 질문들을 함으로써 고객의 입에서 예, yes, yes가 반복해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를 yes set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yes를 6번 이상 하도록 하면 그 다음에도 yes를 하기가 쉬워진다는 심리학적인 전략입니다. 또한 지난번 상담 시에 고객의 욕구가 이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제안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셋째, 본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설명할 때는 고객의 혜택을 계속 쌓아나가듯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루에 독서 10권이면 일주일에 70권, 한 달에 300권, 1년에 3,650권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혜택을 눈덩이 굴리듯 말로 점점 굴려서 키워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멘트를 자주 해야 합니다. 고객이 내는 비용이 아닌 원하는 걸 이룬 모습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안 중간중간 고객이 진도를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질문도 해야 합니다. 고객이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떠들면 당연히 계약을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되셨죠? 지금 말씀드린 것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같은 질문을 하면서 북클럽 모델 제안 마무리까지 가야 합니다. 제안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진행을 해야 성사율이 높습니다. 넷째, 계약을 마무리 짓는 클로징 시도를 해야 합니다. 고객이 결정을 할 것 같다는 구매 신호를 포착하고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사인을 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저 설명만 열심히 한 다음에 고객이 스스로 사인하겠다고 말하길 기다리면 안 됩니다. 고객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요 좋지만 고객이 그런 반응이 없다고 사인하라고 권유하지 않으면 성과는 없다고 봅니다. 한 번 이상은 준비된 클로징 시도를 하면서 시도하지 않을 때보다 성과를 2배로 올려야 합니다. 매끄럽게 클로징을 시도하는 것은 사인하세요 보다는 자동이체일은 5일이 좋으세요? 15일이 좋으세요? 이처럼 계약을 했을 때 물어볼 만한 화법을 던져야 합니다. 이제 고객에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제스처들을 알려드릴 테니 자신에게 맞게 반영해서 사용해 보세요. 첫 번째는 모든 상담에도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고객에게 제안을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자세를 바로 해야 합니다.
자세를 정중하고 당당해 보이게 하는 건데요. 다리를 가지런히 하고 허리는 곧게 펴고 가슴은 당당해 보이게 활짝 펴는 겁니다. 시선은 당연히 제대로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지도 상담 내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객과 함께 제안서나 화면만 보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성사율이 떨어집니다. 고객과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그리고 손은 상담 중에 너무 잔동작을 많이 하지 않게 탁자에 가지런히 올려놓아야 합니다. 손은 필요할 때만 적절히 제스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고객의 상담은 스마트폰 삼각대를 이용해서 스스로 촬영을 해보면 쉽게 자신의 잘못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어깨가 비뚤어졌거나 설명 중에 너무 잔손 동작을 많이 한다던가 하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촬영을 해서 보니 상담 중에 계속 볼펜을 돌리고 있거나 다리를 떨고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 고객 상담이 아니더라도 고객과 제안을 한다고 생각하고 동료와 롤플레이하는 모습을 꼭 촬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제안 내용에 머물고 있는 고객의 시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간중간 필요할 때 제안 내용을 오히려 손으로 잠시 가렸다가 들어올리는 제스처로 고객이 나를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평소에 연습하면 상담 중에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숫자는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첫째, 둘째, 셋째 식으로 손가락을 접으면서 제스처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간격이나 주기 또는 진도를 표현할 때는 양손을 마주하고 손바닥을 한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제스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반복하거나 지속되는 것을 말할 때 손을 풍차 돌리듯 둥글게 하는 제스처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과 향상이나 증가한다는 식의 표현은 손바닥을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상대를 가리킬 때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가리켜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덟 번째는 마무리를 하거나 끝을 표현할 때 양 손바닥을 앞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제거하거나 삭제를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한 손바닥으로 쓸어내듯이 합니다. 쓸어내듯이 모든 문제가 깔끔히 해결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열 번째는 불필요한 제스처를 제거하라는 건데요. 상담 중에 얼굴을 자꾸 만지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여자분들은 화장을 해서 얼굴을 만지지 않겠지만요. 비슷한 논리로 안경을 제대로 쓰려고 들어 올릴 때 얼굴을 가리지 않게 안경 가운데를 만지면서 들어 올리지 말고요. 양 다리를 잡아서 들어 올리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신의 프리젠테이션 롤플레이를 꼭 영상으로 촬영해 보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의 프리젠테이션을 개선하면 계약 성사율이 높아질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이제 고객에게 제안을 할 때 유용한 세일즈의 심리학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교육 중에 작은 예스를 받으면 큰 예스를 만들어내기 쉽다고 자주 말씀드리곤 합니다. 설득의 심리학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 연구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안전운전 캠페인을 알리고자 미국의 주택가를 찾아가서 1.5m 크기의 표지판을 마당에다 심어도 되겠냐고 물어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하셨듯이 모든 가정에서 자기 마당에 말뚝을 심으면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할 가정들을 1, 2주 전에 방문해서 안전운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12cm짜리 안전운전 캠페인 스티커를 창문에 하나 붙여도 되겠냐고 물어보니 다들 그러라고 합니다. 그 후 1, 2주가 지나서 다시 그 가정을 방문해서 와우! 이미 우리 안전운전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군요. 라고 하면서 스티커 대신 이번에 마당에 1.5m짜리 표지판을 심어도 되겠냐고 물어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미 예스를 한 상태였잖아요. 무려 76%의 가정에서 표지판을 심는데 동의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걸어가던 길을 제자리에서 뒤로 돌아서 다시 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번 내게 예스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지 갑자기 자신이 했던 일을 부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고객에게 사소한 부탁을 해서 도움을 받고 나면 오히려 나중에 큰 부탁이나 제안도 동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돈에 대한 우리의 심리를 잠시 알아볼까요? 만약 오늘 복권에 당첨돼서
10만 원을 받게 됐다고 해보죠. 10만 원을 받고 나오는데 차에 10만 원짜리 불법 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안 좋죠. 합리적으로는 분명히 오늘 하루가 제로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은 10만 원보다 손실을 본 10만 원을 계속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받는 것보다 손실을 보는 것에 더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종종 프레젠테이션 할 때 고객에게 이익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결정하시면 30만 원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오늘이 지나면 30만 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번에는 USB 메모리를 사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4만 원인데 1시간을 걸어가면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필요하면 사게 하지만 2배의 가격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살 때 여기서는 102만 원인데요. 1시간을 가면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떤가요? 대부분 100만 원 쓸 때는 2만 원 정도는 더 비싸도 삽니다. 같은 2만 원 차이인데 총 지출 금액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죠. 결국 큰 지출을 할 때는 작은 지출을 붙여서 판매하는 게 쉽다는 뜻입니다. 길을 가는데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세일즈맨은 10억짜리 아파트를 4%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다른 세일즈맨은 4천만 원 할인해 준다고 소리칩니다. 누구에게 끌리세요? 금액이 클 때는 퍼센트보다 정해진 돈의 액수에 더 끌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만 원짜리 USB 메모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0% 할인한다고 하고요. 한쪽에선 1,000원 할인한다고 하면 어떠세요? 이때는 10%가 커 보일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1,000원이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총액이 적을 때는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크게 들린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을 많이 제시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겁니다. 역시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같은 매장에 24가지 잼을 전시했을 때랑 6가지 잼을 전시했을 때 연구입니다. 24가지를 전시했을 때 사람들이 더 관심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구매는 6가지 잼을 전시했을 때 자그마치 8배 정도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선택안이 많으면 관심은 생깁니다. 하지만 결정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고객에게 제안을 할 때 우리는 2-3가지 정도 제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높이는 프레젠테이션의 기술을 알아봤는데요. 고객에게 제안을 할 때 제안의 순서와 제스처도 잘 생각을 하면서 상담을 하시고요. 제안을 준비할 때는 고객의 심리를 생각해서 좀 더 확률 높은 제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2배로 높이는 더블 세일즈 조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또사랑 미래전략실행팀 오은권입니다. 5월 7일 오픈한 북클럽 매니아로 생긴 기분 좋은 변화들과 이후 진행될 북클럽 매니아의 행복한 계획들을 상담 예시와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고객들이 북클럽 매니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5월 7일 오픈 후 북클럽 매니아 홈페이지 접속 건수가 2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4,000명의 고객들이 북클럽 매니아를 선택, 직접 신청하셨습니다. 오픈 보름 만의 성과라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북클럽 매니아 혜택도 매력적이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식구분들의 SNS 포스팅과 상담이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식구분들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니 북클럽 매니아 오픈 후 3가지의 기분 좋은 변화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째, 혜택이 다양하고 있어 보여서 좋다. 그래서 고객 니즈에 맞는 혜택을 먼저 소개하고 게다가 이런 것도 더 있어요로 마무리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둘째, 혜택으로 당당하게 상담하게 되어 초기 상담이 수월해졌다. 상담할 때 결국 설득하고 부탁하게 되었는데
고객들에게 혜택을 먼저 준다는 느낌이라 상담이 쉽게 풀린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셋째, 특히 고객이 망설일 때 유입이 수월해졌다. 입회건 업무 등록이건 선택 앞에 망설이는 고객분들께 다그치지 않고 천천히 먼저 북클럽 매니아로 경험해보라는 상담이 자신감 있는 클로징으로 이어졌다는 말씀도 북클럽 매니아로 인한 행복한 변화였습니다. 결국 아쉬운 부탁 대신 북클럽 매니아 혜택 먼저 받아보라고 당당하게 상담할 수 있는 점을 가장 행복한 변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기분 좋은 변화들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요? 북클럽 매니아의 가장 좋은 혜택을 누리는 방법은 결국 북큐레이터로 업무 등록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업무 등록을 위해 북클럽 매니아 신청자들 유형별로 어떤 혜택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사나 자격증에 관심이 많은 미래지향적인 북클럽 매니아 분들께는 SDU 장합 혜택을 소개해 주세요. 입학금 면제, 수업료 30% 할인으로 북큐레이터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육아와 교육에 고민이 많은 유형입니다. 이런 고객분들께는 40년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업 웅진 싱크빅의 육아 교육 노하우 공유 모임인 북클럽 처방전 1, 2, 3을 소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직 마음의 부담이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북클럽 매니아에게는 댁에서 북클럽 매니아 혜택을 누리시도록 6월 오픈되는 북클럽 TV를 소개해 주세요. 누리숲 키트로 댁에서 안전하게 혜택을 받으시도록 배려해 주시면 차츰 마음이 열리실 겁니다. 업무 등록은 부담 없이 웅진 싱크빅에서 북큐레이터로 자유롭게 활동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북큐레이터 혜택을 누리시면서 한번 활동을 시도해보고 나중에 할지 말지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클럽 매니아로 시작된 기분 좋은 변화들이 지역국마다 넘쳐나는 새 식구들로 이어져 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또사랑 안녕하세요. 미래운영혁신팀 황정규입니다. 오랜만에 식구 여러분께 이렇게 화면을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북클럽 패드와 관련하여 본사에 전화를 주시거나 소통 1번지에 올려주셨던 내용들과 고객만족센터에 자주 문의를 주시는 사항들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안내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패드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교환 처리 절차와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패드 AS 처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치대, 전자펜 등과 같은 소모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구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패드와 관련하여 유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클럽이 처음 런칭된 시점부터 꾸준하게 인입되는 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패드를 받아보자마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바꿔주면 좋겠다고 하는 교환 문의 및 요청입니다. 당연히 기기 자체에 대해 결함이 있는 상태이고 이에 대한 확인이 되면 착화 불량 판정서를 내어드리면서 새 상품으로 교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북클럽 사업 초기에는 패드에 대한 착화 불량 판정서를 받기 위해 삼성 서비스 센터에 내방을 해야만 했으나 사업국 식구분들과 고객님들의 불편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는 웅진 싱크빅 고객만족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여 가능하면 식구와 고객님이 서비스 센터 내방을 하지 않으면서 교환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기 결함에 따른 착화 불량 판정의 가능 시기는 패드 수령 후 14일 이내입니다. 물론 14일 이내의 기준은 고객님의 가실 없이 패드 자체 결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 불량 판정 유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으나 현재 착화 불량 판정은 최대한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직접 서비스 센터 방문을 하지 않고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한 판단 기준들에 대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1577-1500 웅진 고객만족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현재 재현되고 있는 증상들을 설명하시면서 패드 자체적인 결함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삼성 패드와 MPGO 패드 모두 기본적인 판단은 고객만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원격 또는 사진, 동영상 등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삼성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요청드리고 있으며, 또한 제품 수령일이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한 착화 불량 판정이 어려우며 정확한 패드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삼성 서비스 센터에 내방을 하시도록 안내되고 있으니 이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초 14일 이내 패드의 자체 결함에 대한 착화 불량 판정 기준들은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간단히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중에 소프트웨어성 문제로 인하여 간헐적인 오작동이 되는 경우, 패드의 소리나 진동에 이상이 있는 경우, LCD 화면 자체에 특정 얼룩이나 크랙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님 댁에 와이파이 환경 문제가 아닌 패드 자체에서 와이파이나 GPS 수신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외에 터치 인식, 카메라 및 배터리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여러 유행들에 대해 모두 불량 교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1년에 기준의 판단을 하면서 후속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소리에 문제가 있다는 인입건에 대해서는 특정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통하여 재현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며, 진동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경우는 설정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또한 와이파이의 이상 증상에 대해서는 테더링 및 다른 곳의 와이파이를 통해 기기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터치 이상 유형은 웅진 북클럽 내부 서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기기 자체 결함의 영향인지를 면밀히 확인해 보면서 착화 불량 판정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 여기서 고객만족센터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원격을 통해서도 육안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삼성전자와 MPGO 측과 사전 협의한 불량 판정 유형 범주 안에 속하지 않았을 때에는 고객님께 삼성 서비스 센터 내방이나 MPGO사로의 패드 발송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간혹 식구분들이나 고객님께서 다른 패드로 불량 교환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패드 교환은 동일 패드로의 교환을 원칙으로 두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주 궁금해하시는 사항인 수령 14일 이후 패드를 사용하시면서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패드 사용상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삼성 S패드, MPGO M패드 모두 1577-1500번 웅진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사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웅진 북클럽 내부 컨텐츠의 문제인지, 그리고 패드의 문제로 판명되어 AS 진행을 해야 하는지는 고객만족센터 기술지원팀을 통해 확인을 받습니다. 패드 문제라는 만족센터 기술지원팀의 판단이 있다면 삼성패드는 서비스센터 내방을 해야 하며, M패드인 경우에는 만족센터에서 MPGO사 측으로 AS 접수 신청을 하여 MPGO사로부터 고객님께 아웃콜 전화가 갈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M패드는 고객님께서 본인 패드를 보내고 수리되어 수령받는 데에 영업일 기준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간혹 MPGO사 내부의 AS 대기 수량과 택배 사정에 따라 소요시일은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때 패드 수리 현황이나 수령일자 문의도 웅진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M패드 AS 진행 중에는 고객님이 북클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패드가 지급이 되며, 최대한 막교환이 되거나 대체 패드가 고객님께 먼저 지급되고 동일날에 문제 패드를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패드 사용 중 액세서리 구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혹 삼성패드와 M패드의 액세서리 구매 또는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계십니다. 이때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웅진 고객만족센터에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삼성패드 액세서리는 라운지 앱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MPGO 패드의 액세서리인 경우는 웅진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확인 후 MPGO사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액세서리에 대해서는 AS 처리가 되는 것이냐라는 문의인데요.
최초 수령 시부터 작동 이상 또는 외관 파손 등의 문제인 경우에는 당연히 확인 후 교환이 가능하나 사용 후 기능 고장이나 파손이 된 경우에는 소모품 특성상 재구매를 하는 것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패드와 지금 종류들의 액세서리, 소모품은 운영상의 차이가 있으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소에 자주 문의하시는 패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끝으로 이것만은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패드를 사용하시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꼭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문의 및 확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가령 헬프센터 쪽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에는 하나의 불필요한 과정을 거쳐 다시 고객만족센터로 인입을 시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제 모든 패드의 소비자 처리 즉 컨텐츠 오류 확인 또는 기기 결함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한 교환은 전부 기술적인 요소들과 IT 내부의 확인이 필요하기에 고객만족센터 원격팀 또는 기술지원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대응 및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패드 관련 모든 소통 창구는 고객만족센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 판매가 되어 이에 따른 민원 발생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클럽은 국내 전용 서비스로 해외에서 이용 중 오류가 발생되면 원격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해외에서도 이용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자칫 상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지역에서 와이파이 수신이 잘 되더라도 북클럽 시스템으로의 연결 환경이 국내와 같지 않아 다운로드 및 링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미래소통 1번지 안내는 패드와 관련된 소비자 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웅진싱크빅에서는 북클럽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문화를 지속적 유지하겠습니다. 불편하시거나 제안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소통 1번지를 통해 의견 개진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며 최대한 빠른 대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운영혁신팀 황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